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8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모시고 최근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통화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통화정책은 통화가 팽창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에 봉착하게 되므로 통화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통화에 대한 이해 없이 경기 진작을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쓰고 있는 돈풀기 정책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른사의 TV나 바른사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발제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대장동 게이트, 그 진실과 실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 정부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있는 문정권. 온갖 규제와 실정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LH 사건, 대장동 게이트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낳으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으로 부정부패 온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전말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대선에서도 후보가 난타전의 중심에 선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혹을 갖고 있지만 풀리지 않고 있어 대장동 게이트 의문만 남기고 있는데요. 양준모 교수님 모시고 낱낱이 파헤쳐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양준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준비를 통해서 제가 많이는 모릅니다마는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 대장동 게이트가 대장동 문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시간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장동 사태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형법을 찾아봤더니 이 배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꼭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이 횡령과 배임, 이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장동 사업을 다시 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수의 민간인에게 지나친 이득을 가져다 준 이 성남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하면서도 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녹지 27만, 거의 28만 평 가량의 녹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그 자체로 굉장한 그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도심 16,000, 17,000평 정도를 이제 공원화한 사업까지 끼워서 대장동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업 방식은 민관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토지를 수용을 하고요. 인제 문제는 이제 토지를 수용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했으면 공동 택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으로 이제 공공 택지를 사용하는 공공 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했으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반해서 이것은 마치 공공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제 상한제를 피하고 시세에 따라서 분양을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싸게 구입하고 그다음에 비싸게 분양을 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임대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이 거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제 배임 횡령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관에 배분될 이익은 제한하고, 그리고 특정 주주에게 초과 이익을 모두 몰아주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봐도 배임의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호화 자문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컨소시엄을 형성할 때는 민간 사업자가 자금이 많다든가 또는 경험이 많다든가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나든가 해서 관이 민간의 어떤 자금이나 경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이 사업의 경우에 이 파트너인 민간 사업자는 자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그런 사업자가 선택됐다는 것도 이 사업의 본질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결국 여기 보시면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나누어서 주식이 발행됐는데요. 사실 보통주 그러면 이제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서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 배당에서는 우선적인 우선주 형태를 취하면서 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성남의들 전체가 인제 공공사업자적인 특색을 갖추어서 공공사업자의 어떤 특례를 어 이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발행 주식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요 상법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남의들이 이 구성될 당시에는 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은 삭제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당히 거의 반수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 이제 의결권이 없는 이 사업자들의 이 투자들을 보면 대개 인제 그 배당이 사실은 보통주가 갖고 있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이 배당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독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게 모든 배당이 간 것으로 보여져서 여기 보시면 화천대유에는 573 년치 배당만 쳤을 때 사 577억 그다음에 인제 총 합계는 4천억 원의 배당이 불과 3년 만에 돌아갔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비해서 1,830억 원 정도 몇 끼는 가져가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모든 자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억 5천에 불과한 자본금을 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제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외형상 공공주도지만 사실상은 이제 민영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이 갖고 있는 특례들을 모두 이용해서 오히려 민영 사업을 추진할 것보다도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컨소시엄 내에서 이익 할당의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익 할당 방식을 에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의 위협은 공공이 부담하고 이익은 특정 업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어서 이 자체가 배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설계를 한 사람이 이 배임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의 문제인데요. 지금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제 수용을 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했죠. 사실 저가 매수로 인해서 지금 다툼이 있고요. 마치 토지 수용을 안 하고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지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제 용적률의 변화든지 이런 것들은 이 간보율에 따라서
사실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에 환지 방식을 채택해서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민간 사업에서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공공이익을 환수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을 해서 수용된 그 토지를 또 민간에게 큰 이익을 보도록 이렇게 조치함으로써 이중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과연 이 공공택지에서 이미 토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미 토지 매각이 과연 가능한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경매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임의로 이 토지를 어 수의 계약을 통해서 매각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준 것이 문제고요. 더군다나 공공 수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미적용이 됐고, 왜 고문 변호사들이 그렇게 필요했는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보통 통상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변호사들을 에 고문 변호사로 채택을 한 것이 상당히 그 문제의 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사업 주체의 부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당성을 지적한 사람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도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이고 이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 설계에 대해서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공영 방식, 민영 방식, 대장동 방식 세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단점이 뭐 있겠습니다만, 민영 방식은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없죠. 뭐 일부 이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주민의 동의 절차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토지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환지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상에 그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관보율을 적용을 하죠. 법상으로 관보율은 최대 50% 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행에서 세계 30% 내지 40%의 관보율을 적용을 해서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이제 마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뭐 대장동이 꼭 공공 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것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환질 방식을 하거나 대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공 시설을 부담하게끔, 개발 시행자가 부담하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면 이 대장동 방식은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는 이제 강제 수용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불이익을 줬고요. 공공이 이익을 받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수요 이익을 받은 게 얼마 되질 않고, 사실 관보율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짓는 것만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대장동 사태는 이 기존 토지 소유주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면서 시행사 중에서 특정인이 모든 이익을 보게끔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 아파트 당첨자는 시세대로 들어가는 거고, 토지주는 강제 수용을 당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공공도 그런 큰 이익을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계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설계를 한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뭐 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 수용권의 제공으로 특정 사업자가 이제 대박을 보게 됐는데요. 사실 평당 600만 원의 가치의 땅을 300만 원에 수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강원도
나대지도 한 300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판교 바로 옆에 있는 땅이 300만 원에 수용이 됐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인제 이 주장만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주택 공급이 저렴했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 당시 인제 시세대로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결국 어떠한 어떤 주택 정책에 있어서의 그 기여도 없고 단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만 몰아준 그런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 환수라고 얘기하는 5,503억 중에는 대부분이 인제 어떻게 보면 임대 아파트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진입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당연히 인제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공공 환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이러한 그러한 공공 사업들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또 학교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시행사가 되게 부담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마는, 그래서 공공 환수라는 것도 상당히 과장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익 할당 방식인데요. 뭐 제일 부당한 것이 인제 이익 할당 방식인데, 사실은 이 사업에 있어서 최대 투자자이면서 의결권이 있는 성남도시개발이 스스로 자기의 자신의 이익을 제한하는 이러한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배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서 누가 지시했느냐, 뭐 지시하지 않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험을 누가 졌느냐?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최대 투자자가 위험을 진 것으로 보여지 보 보 보죠. 당연히 자본금 순으로 위험을 지는 겁니다. 파산 시에 가장 많은 그런 손해를 볼 사람은 성남도시개발이고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기껏해야 3억 5천 밖에는 위험을 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뭐 "고위험 고수익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이죠. 성남도시개발이 가장 위험을 많이 지고 화천대유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위험을 진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제 성남도시개발이 보통주를 갖고 그 이익을 모두 가져야만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혹자들은 우선주를 했으니까 이 우선주를 가졌으니까 '우선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말장난으로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지금 꾸미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말이 틀린 것이, 이 보통주를 이제 우선주 보통주 할 때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자본 금액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우선주에서 약속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화천대유가 또 수천화 동인이 3억 5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 비례로 뭐 배당을 하더라도 어 우선주로 약속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를 가졌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그러한 이익 할당 을 만들어낸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 조항이 있는가 없느냐를 떠나서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제한하는 그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대장동에서 만약에 이익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걸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이 3억 5천을 투자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전액 예를 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했다면 이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뭐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아니면 영원이 됐든 이 전액 투자 방식으로 지분 비례 수익 할당을 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지분 비례 방식을 하게 되면 인제 25억 대 3억 5천이 나눠 갖는 거니까 나눠 갖는 거니까 인제 이렇게 비례하는 식으로 인제 3억 5천 정도의 에 지분 비율만큼 에 공사가 덜 가져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월등히 많은 그런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동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다. 그 어떠한 정상적인 사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불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손실이 그럼 나면 과연 누가 이 사업에 리스크를 졌느냐. 3억 5천 가지고는 어떠한 위험도 보장해 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사업의 리스크를 가장 많이 진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모두 위험을 진 것이고요. 그리고 3억 5천만 투자한 화천대유와 청와동인은 어떠한 사업 리스크도 어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3억 5천 가지고 그 많은 수익을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토지 수용의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그 이익을 특정 사업적에 몰아주는 그런 사업 구조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반드시 국가가 그 어떤 토지나 또는 토지 위에서 건물을 지었을 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공공의 임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예 공공택지를 토지 수용으로 개발해서 저가로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수용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히 인제 환지 방식이 이 원주민 특혜다.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땅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거기에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그것을 녹지로 지정하거나 그것을 대지로 지정하는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뭐 이게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토지 소유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강제로 이 갖는다고 하는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문법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그 혜택을 특정인에 주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그러한 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서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고 뭐 어떤 토지 소유주와 공공과 이익을 그러면 어떻게 나눠 갖는 거냐. 그 환지 방식에 있어서의 공공 수익을 공공이 얼마나 이익을 갖느냐는 이제 간보율 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되게 환지를 할 때 도로라든지 임대주택 부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나 부지들을 따로 인제 남겨 놓고 향후에 그것을 매각하거나 채비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그 땅에다가 그와 같은 공공시설을 지음으로써 공공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장동 사태에서 얼추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 토지 매입이 인제 되게 팔 8천억 정도 8천억 정도 8,353억 정도가 토지 매입 비용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이 그 토지 매각을 상정했을 때 이것은 제가 인제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개 인제 토지 매각으로 인해서 받은 수입이 한 3조 6천억 정도가 돼 보입니다. 이건 이제 쪼끔 과장된 숫자이긴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2 7만 평에 대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정리 비용이 뭐 1 조가 든다 하더라도 이 수용 방식을 통해서 상당히 2조 가까이의 에 그 수익을 막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공공환수는 이제 5,500억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토지 매입 비용이 이제 8,353억, 그다음에 이제 토지 매각 수입이 3조 6천억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토지 정리 비용이 뭐 1 조가 들었다 하더라도 이 토지 수입은 요 매각 비용과 똑같겠죠. 삼3 353 억이 될 것이고, 토지 수용자의 수입은 이 토지 이 소유주의 매각 비용을 빼고 정리 비용을 뺀 나머지 1조 1,480억 정도, 1조 1,481억 정도 되고, 공공환수가 5,500 3억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간보율을 50%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50%를 이제 토지 매각에서 1조 8천 정도를 인제 떼어낼 수가 있으니까, 토지 정리 비용을 1 조로 친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이제 관보율을 뺀 나머지 1조 8천이 들어갈 것이고요. 따라서 원토지 수의자들은 한 1조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어 그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공환수는 이 나머지가 이제 공공환수가 될 터이니까 약 7,239억 정도를 사실 공공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용 방식이 또 공공에 이익을 주느냐, 아니면 환지 방식이 공공에 더 이익을 주느냐 하는 것은 이 간보율을 어떻게 처리해서 공공환수를 할 거고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용 방식이 낫다, 환지 방식이 낫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용을 해서 공공의 이익은 제한하고 나머지들을 전부 다 이 토지 수용자에게, 그 민관 컨소시엄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죄질이 무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 토지 매각의 문제점도 경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이 토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이익을 봤죠. 화천대유하고 또 요 화천대유가 요걸 또 더 이익을 본 것이 되고요. 공공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고, 더군다나 임대 주택 용지를 미매입하고 이 주택 비율을 현저히 낮춰서 도시개발법상의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그러한 이제 비판이 있죠. 그래서 민간 시행사가 공공에 기여하는 것보다도 더 못했다 하는 것이고, 과연 호화 변호사들이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규명돼야 될 거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설계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개발이 좋으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공공 개발은 역시 토지를 수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특권이 있는 만큼 어 이용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공공 수용으로 인해서 만든 조성한 택지들은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도록 해야 돼 하고 있고, 차제에 다음 정권에서는 이 공공 택지는 반드시 국가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해서 이제는 이런 대장동과 같은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 수증죄 등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업무상 배임은 뭐 설계 자체상으로 배임죄 성격이 있고, 뭐 수증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이러한 대장동 사업이 모범 사례인가? 정말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러한 대장동 사업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 조치가 있다든지,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법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가 공공에 해를 끼치는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설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 어 분들의 또 토론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동 토지 개발 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 민간 개발들과 비교해 가면서 조목조목 따져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의혹들 사실은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사실 그 관련자들이 뭐 법정 구속도 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의혹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토론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창규 교수님 말씀 주세요. 예. 오늘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땅을 수용할 때는 공공성을 이용해서 싸게 사고 팔 때는 또 시세에 가깝게 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차익을 키워갖고 중간에 이제 뜯어먹은 형태가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미비한가? 예. 그러니까 철저히 그 공공으로 하든지 민간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그 좀 배임 행위가 안 생기도록 법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개발 사업하는 게 이런 형태로 된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갔는지, 성남시만 그런지, 다른 대한민국의 모든 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가적으로 할 때는 또 이런 일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 입법 미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감사도 엉망이지만 하여튼 오늘 설명 잘해 주셔 갖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양준모 교수님도 마지막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대장동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른 사례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최창규 교수님께서도 그 관련해서 의문을 또 다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그 김문기 씨라고 개발 1처장 사망을 했는데 이번 건 관련해서 사망한 분만 4분 정도 돼요. 언론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왜 이런 건이 터지면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이게 큰 의문이고 그 김문기 씨의 유가족이 이미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이재명 변호사를 알고 있다고 2009년부터 알고 있다고 그 주소 리스트에 다 증거가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뭐 호주 가서 골프 치고 뭐 전혀 이재명 시장은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부인을 하는데 이 좌파들이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몰랐다. 끝까지 발뺌을 하고 오히려 뭐 국힘당이 뭐 방해를 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등 아주 전형적인 수법으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양 교수님한테 드릴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오로지 진짜 민간을 가장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특정 집단한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설계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 설계 과정에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장 산하에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 시장이 몰랐다, 뭐 시장이 책임을 못 졌다, 또 결제도 뭐 열 몇 건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어요. 결제를 한 게 말이죠. 이게 책임에서 무관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인데 이거를 무관하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인데 일단 이 대목에서 양 교수님 코멘트를 듣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창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신동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일맥상통한데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의 어떤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이 전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초에서 만든 이 계획, 이 계획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국토부나 또 환경부나 뭐 교육부나 그래서 다양한 규정에 이것이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것 정도만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잘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 분권, 지방 분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뭐 때문에 지방 분권을 외치느냐,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특권 계급을 하나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이 성남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결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왜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설계를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현 체제가 인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왜 이걸 놔뒀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투자한 사람이 자기 투자 금액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수익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이익을 제한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식에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그냥 믿고 맡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서로 이 법적으로 이것을 제약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 설계이기 때문에 전 그 자체로 배임이고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저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아요. 우연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다. 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과격한 언사를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우연히 겹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이 사망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었고 핵심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이 사업이 설계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독포서처럼 번진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로 정말 발본색원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태들이 또 있는지 여부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동안의 지방 분권을 빌미로 해서 이와 같이 도시계획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기초에 위임을 하고 견제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차제에 이런 기초에 위임된 권한들을 철저히 견제하고 법적인 미비성을 검토함으로써 저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인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분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말씀 또 덧붙여 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은 신백훈 선생님, 고광철 선생님 잠시만요. 신백훈 네. 선생님 먼저 하시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백훈 선생님 지금 말씀 주세요. 예, 양준모 선생님 참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것 자체가 정말로 지성인답습니다. 그런데 참 훌륭하고 좋은 말씀 드렸다는 말씀을 듣고 동시에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이제 이슈화를 해야 되는데 왜 이슈화가 안 되는가? 언론도 이렇게 되고 그러냐, 이건 엄청난 커넥션입니다, 이게. 문재인에서부터 대통령에서부터 다 나는 관련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공자님도 오죽해야 얘기를 합니까? 제지 이형 형벌로 다스리려고 하면은 형벌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민면이 묻히라고, 백성들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그런데 정말 제지 1위 해야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줄 몰라. 왜냐하면 이렇게 이래저리 뭐 법에 했노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건 법도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준모 교수님 같은 여기 지식인들 계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은 이 이슈를 뭐 만화책이 됐든 소설책이 됐든 뭐 전자책이 됐든 이걸 우리가 많이 양산을 해가지고 더 쉽게 특히 만화 같은 걸로 아주 쉽게 그리고 표도 그리고 연설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 역사적인 언론도 안 하니까 우리 정말 의병들이라도 해서 이걸 역사적 자료로 남기는 그런 폭발적인 글을 해야 많이 되질 않겠는가. 그래서 뭐 의병은 제 유튜브 별로지만은 열심히 하여간 이런 칼럼도 올리고 글도 쓰고 하여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널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양준모 박사님이 더욱더 쉽게 더욱더 재미있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을 많이 포섭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강철 선생님 말씀 주세요. 네, 고항철입니다. 그 양준모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앞부분을 절반 정도 못 들어서 조금 질문이 좀 어긋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개발할 때 혹시 리스크가 정말 없었습니까? 부동산 동향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완전히 그 누구나 그냥 성공이 확실한 그런 프로젝트였는지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자본금이 3억 5천인데 차입은 그 사람들 책임진 차입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차입으로 진행된 거죠.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 사업 규모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차입을 통해서 아마 PF를 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차입은 그 사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책임이겠죠, 차입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서, 당시 부동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 그 당시에 조금 오름세 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여튼 차입의 책임이라든지 부동산에 혹시 하다가 꺾일 가능성이라든지 나름의 리스크는 굉장히 짊어졌다는 평가는 혹시 할 수 없었을까요? 예, 요게 이제 바로 언론을 왜곡시키는 그 키가 되겠습니다. 예. 리스크가 있던 없던 간에 예. 리스크가 많으니까 내가 이익을 확정지어서 내가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여기까지만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왜곡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예. 사업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성남시가 나 요것만 갖겠다, 5,500만 갖겠다라고 하는 이익을 확정 지은 게 확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익이 안 나면. 이익이 안 나면 그건 확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약속을 해줘도 그러면 이제 보통의 우선주를 이제 줄 때는 자본금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익이 안 나더라도 당신한테 그 약속된 이익을 주겠노라 하는 보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3억 5천 가지고 그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큰 부채를 일으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3억 5천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51%, 50% 플러스 1주지만 그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내 이익을 또 다른 금융권들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업 리스크가 많은데 내 이익을 확정 지어줬으니까 그것도 잘한 거 아니냐. 리스크가 많으면 이건 그 사전적으로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그 차입의 리스크를 이 사람들이 다 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이 났더라면 그 차입은 이 사람들이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 자본금만큼 갚겠죠. 자본금이 아니라 이제 그 차입의 책임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입의 책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을 대유한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죠. 그래서 예. 이렇게 PF를 일으킬 때는
대개 보면 모든 토지 매각 대금 같은 것들을 이제 질권 설정을 해서 금융사들이 자기 담보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을 투여한 자본금에서 가져가겠죠. 그러면 예.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 둘이 합쳐서 이 짊어진 리스크는 3억 5천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날리게 되고 서류상으로 보장된 금액은 그냥 서류상으로 보장된 것 뿐이죠. 중간에 따라서 꼬꾸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꼬꾸라졌으면 이제 다 이제 빚잔치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채권단들이 그 사업을 또 맡아서 계속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빚잔치가 돼버리고 수용당한 사람들이 수용금을 못 받는다든지 채권단이 돈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얼마 날아가느냐? 3억 5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적으로 그 보장된 게 보장됐느냐? 아무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네. 사람들은 사전적으로 그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전적으로 죄다 이거죠.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겠다고 제한하느냐?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배당 설계 자체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리스크는 네. 내가 다 지고 허가권도 다 쥐고 그리고 돈도 주고 또 은행들도 저기 회유해서 대출해주고 해주고 그리고 리스크까지 짓는데 내가 이익을 안 받겠다라고 제한하는 것 자체가 확정된 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그 자체로 끼쳤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다 지고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제주는 공공이다. 국민들이 다 제주를 넘고 돈들은 전부 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설계상으로 말을 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자체는 더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더 부차적인 얘기고 그래서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산관리 회사가 꼭 주주로 참여해야 된다. 법상으로 아닙니다. 그냥 자회사를 설립해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 국토부가 인정한 자산관리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마치 리스크가 많으니까 이거 이렇게 확정짓는 게 잘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더 의심스러워진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들으면 그럴 법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전부 다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예,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 좌파 정부 사회주의 이 정부들이 보통 국가 주도 성장을 강조를 합니다. 이 국가 주도 성장은 뭐냐면 결국은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 세금을 어떻게 보면 강탈하는 거죠. 다 뺏어다가 중서민의 푸는 척해서 펴없고 또 자기들은 집단 이익을 챙기는데 이번 경우에도 결국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가 난 거예요. 자기들 이익은 챙기지도 않고 전부 다 민간한테 줘버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구 돈으로 설립이 됐습니까? 결국은 국민들 돈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을 다 희생을 하고 완전히 민간인들한테 특혜를 엄청나게 줬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공공에 대한 그 배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왜 거물 법조인들이 다 꼈겠습니까?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오늘 내일 하는 그 조재현 대법관,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는 거의 이런 민간에 대한 막대한 특혜를 그 법적으로 합리화하려고 다 그렇게 진영을 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굉장히 치밀했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 이게
관권을 이용한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뭐 양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토지 수용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저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가만 따지고 보면 토지주의 어떤 재산권을 공공이 환수해서 그것을 주택을 갖는 사람에게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공공이 갖는 이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국가가 그 재산을 영구히 가져서 그냥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국가 소유의 어떤 도로를 논다든지 하는 것에 국한을 해야지 이와 같이 이제 과거 개발연대의 어떤 주택 공급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자체가 요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좀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재산권에 대한 존중의 어떤 뜻이 없는 지자체장이 나올 때 이런 일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을 가장해서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행태는 좌시할 수는 없는 행태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이 대장동 사태에서 공공이 무엇을 얻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의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도로, 학교 시설 등의 꼭 필요한 공공 기반 시설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민영 개발도 얼마든지 공공의 이익을 부합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게 사태가 정치적으로 계속 이야기 다른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질적인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면 이 사건의 핵심을 국민들이 더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빨리 선거 끝나서 이 사건이 정리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정말 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마무리 멘트처럼 저기 양준모 교수님께서 오늘 그 대장동 사태를 파헤치면서 꼭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김희석 소장님 아마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의견 있으신 건가요? 잘 들었는데요. 특히 위험의 투자하는데 비례해서 위험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험에 대한 배분 위험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그걸 가져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중국의 그 토지 소유는 허용하지 않고 그걸 이용할 권리를 주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개발할 때도 거기를 빼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빼고 그 도로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비해 더 큰 그래서 헌법에서도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장동에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기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이게 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게 이제 얼마나 이런 소유권을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공공개발을 빌미로 한 이상한 그 대장동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도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 본질은
재산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에 나온 재산권 보장의 원칙이 이러한 공공이란 이름, 국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많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제 이 법상에 토지 수용권을 지자체 또는 공공사업자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악용하게 되면 이제 다툼이 생기고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인제 뭐 얼마의 그 값이 정당한 거냐 하는 것들은 어 뭐 법원에서 따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계획상의 어떤 그 용도 지정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땅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지정해 버리면 갑자기 자기 땅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면 현저히 올라간다든지 하는 자의적인 이제 가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자의적인 가치 변화 때문에 인제 이런 인제 공공환수의 개념으로 이제 간보율을 적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환지 방식의 개발이라 하더라도 이 간보율을 가지고 30% 내지는 40% 정도를 사실은 공공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 문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자체마다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간보율을 정해 놓자. 사업마다 사업성이나 이런 걸 보고 간보율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정해서 일정 비율을 그냥 떼는 방식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적어도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상향을 근거로 간보율을 가지고 공공이익을 환수하는데, 이게 어떤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지자체의 자율로 맡겨서는 이게 또 여러 가지 그 비리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 사건은 최악이죠. 그야말로 수용권이라고 하는 공공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써야 될 것을 이런 데다가 공공 수용권을 적용을 해서 그 수익을 모두 특정 민간 업체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참 용인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법으로도 조금 더 이러한 그 비례, 또 사적 자치,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법에 녹여들여서 모두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양준모 교수님께서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 분야에 대해서 전방위로 개입하면서부터 그 역할과 그 권한이 점점 더 커졌고, 과연 공공이 선인 것인가 근원적인 의문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양준모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 그리고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